템플 기사단은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신성한 하얀 조끼를 망토를 쓰고 용맹한 군사들을 우리가 템플 기사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완전한 착각이고요. 템플 기사단들은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샬마르 샤흐트가 재미있는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의 전기를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랍니다. 독일의 부국 강병을 위해서 히틀러라는 악마와 손을 잡은 수수께끼 은행가라고 했는데 저도 제가 보기에 되게 참 네. 김 빠진 맥주처럼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되게 멋있으십니다. 사람이 딱 우리 애들이 보면 별 말씀이죠. 그 제가 사실 3프로 TV 이진우 선배한테 연락처를 받아갖고 전화를 드렸는데 이진우 선배가 카톡으로 그러더라고요. 이 아저씨 연락 멋있음 이렇게. 사실 제가 차현진 국장님을 드디어 거의 한 3개월여 만에 섭외에 성공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오늘은 우리 그 3프로 TV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부 캐릭터로 요즘에 활동을 하시니까 저희가 차현진 작가님 오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금융 오디세이의 작가의 신분으로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신작은 아닌데 이제 뭐 금융 오디세이 내용도 간단하게 독자들한테 소개해드리고 관심을 좀 갖게 해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금융 오디세이 제 앞에 요렇게 있는데 이 책이 색깔이 좀 안 보이나? 금융 오디세이 이 책이 언제 나왔던 책이죠 원래는? 2013년일 겁니다 아마. 2013년. 이게 8년 됐는데요. 8년 전에 그동안 썼던 글들을 모아가지고 출판을 했더니 그 해에 뭐 경제교육협의회에선가 뭐 우수 청소년 경제교육 도서로 선정이 돼서 그 책이 대박이 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선정만 됐고 우수 도서로 선정만 됐고 그래서 그때 많이 안 팔렸네. 뭐 도서관 같은데 조금 납품은 됐나 보던데 뭐 한 2판 인쇄하고 잊혀졌다가 지난해 코로나 위기로 그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심해가지고 또 책들을 많이 못 읽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은 책 뭐 있느냐 하다가 경제 관련된 서적으로 꽤 괜찮다 하는 입소문이 나서 중고 시장에서 뭐 새 책이 13,000원인데 중고 시장에서 15만 원에 거래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출판사가 이러면 다시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서 그 신작 아닌 신작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개정도 하시면서 약간 더 내용도 조금 더 덧대셨다고. 포인트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여가지고 금융위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위기라는 다른 형태의 실물 부분에서의 위기가 있었으니까 조금 표현이나 관점을 바꾼 게 있고 무엇보다도 17장을 하나 추가를 해서 오늘 끝 시간에 이제 끝 무렵에 이제 그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이때 그 금융인으로서 시대를 그 당대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면서 한 50년 정도 앞서갔던 샬마르 샤흐트라는 그 전대미문의 금융가를 이제 새로 소개하는 거에 좀 그 맨 마지막에 그 초점을 맞춰서 챕터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이제 최근에 보고 있는데 그 자수부터 해야겠다. 실토하자면 아직 다는 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읽긴 힘들죠. 우리 PD도 알고 있는데 이제 밤 늦게까지 남아서 조금씩 이제 보기는 봤는데 진도가 그렇게 빨리 나가는 책은 솔직히 아니더라고요. 막 쉽지는 않은데 정말 좋은 거는 뭐냐면 진짜 이 책의 부제처럼 돈과 인간 그리고 은행의 역사에 대해서 쭉 훑어볼 수가 있어가지고 이 책이 이런 얘기 너무 장사 같은데 장사 같은 홍보 또 홍보 같은 장사도 근데 이 18,000원이라는 가치가 너무 저평가된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한 2, 3만 원은 해야 되는 책 아닌가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그 뭐 원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읽은 책값으로 따지면 좀 더 비싸게 받아야 되죠, 그죠? 이 뒤에 참고 문헌 쓰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웬만한 논문처럼 참고 문헌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도
되게 감탄을 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쓸 때는 좀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이런 걸 생각했어요. 돈은 문명이 시작되면서 곧바로 이 세상에 만들어진 거고, 돈을 만지는 대금업이라고 그런 것도 군인, 그 다음에 매춘 하고 더불어 3대 업종인데 가장 역사가 오래된 직업인데, 뭐 사랑이라든지 전쟁에 관해서는 영화, 소설, 노래 무수히 많은데 돈에 관한 거는 영화도 없고 무슨 소설도 없고 되게 재미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돈하고 관련된 유일한 게 베니스의 상인 정도 있을까? 그래서 이거는 돈과 관련된 직종에 일하는 사람들의 대실패다. 돈은 인간의 욕망과 꿈과 계획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가장 인간미가 넘치고 재미있어야 되는 주제인데, 이걸 재미없게 서술을 한다고 그러면 서술하는 사람의 능력의 문제다 해서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 그래서 뭐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DP만큼은 아니더라도 야, 이건 내 얘기네 하고 맞아 하면서 읽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썼는데, 여전히 좀 어려운 데가 있어서 빨리 읽히지는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닌데, 재밌는 게 우리 사막어도 또 직결되는 내용에서 저도 우리나라 원, 어원, 뭐 달러의 어원 이런 것도 이 책을 통해서 솔직히 그동안 몰랐는데 알게 됐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그런 아는 내용들 일부를 기회가 있으면은 이제 책들에 군데군데에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쓴 책들이 여태까지 몇 개가 있는데 7. 요번이 이제 8번째인데 전에 나왔던 금융 오디세이 요거의 표지를 달리해서 다시 나온 것이고, 전체적으로 한 8권이 되는데, 숫자 없는 경제학하고 금융 오디세이는 그야말로 경제 역사. 그리고 무조건 재미있어야 된다.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두 책은 똑같은데, 하나는 동영상 개념으로 찍었고 하나는 스냅 사진 개념으로 썼어요. 어떤 역사더라도 사람이 빠지면은 얘기가 안 되고, 그게 우연히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금융제도나 법률이나 이런 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투쟁의 산물이다. 그래서 제 책에는 금융 역사지만 전쟁 얘기가 그래서 많이 나옵니다. 전쟁이라는 것을 계기로 사람들이 삶과 죽음, 국가의 파멸, 뭐 왕권의 실종 이런 거랑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금융이 사실은 그래서 재밌는 거거든요. 그거랑 다 관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융 오디세이하고 숫자 없는 경제학에서는 전쟁하고 군주의 얘기가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데, 두 이야기는 그래서 두 책은 역사를 좀 달랐고, 법으로 본 한국은행하고 에고니스트의 중앙은행론은 저건 좀 전문서적입니다. 어려워 보이네요. 통화정책을 법률하고 경제학 관점에서 두 개를 이제 대칭적으로 바라본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세 권은 금융이지만 금융이 한 30% 내지 40%고 역사가 한 60 내지 70% 들어가는 역사서인데, 머니맨은 미국 역사, 메디치머니는 유럽 역사, 중앙은행 별곡은 한국 역사. 이렇게 나름대로 좀 직장 생활하면서 지필 목표를 세워놓고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금융 오디세이하고 숫자 없는 경제학이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가장 무난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한국은행에서 국장님만큼 책을 많이 쓰신 분들이 또 계시나요? 전에 조순 총재님 계셨고요. 정말 오래 전에. 조순 총재님만큼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 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저도 예전에 한국은행 출입을 한 2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국장님을 거기서 못 뵈가지고. 그때는 아마 해외에 나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또 해외 근무를 좀 많이 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워싱턴에 2번 근무하고 하는 사이에 갔다 오면 세상이 달라져 있고 외환위기가 터져 있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이 참 다이나믹한 사회입니다. 금융 오디세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떤 한 권의 책을 보면서 여행? 역사 여행을 떠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영상 개념으로
썼어요. 네. 그러니까 돈하고 은행,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 목차를 보시면 1부는 돈, 2부는 은행, 3부는 사람 해서 그 주요한 사건의 전말하고 거기에서 얻는 결론, 그리고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사람들의 노력과 갈등, 이런 것들을 좀 두루 버무려서 소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외워가지고요. 예. 재미가 없고 돌아서면 까먹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 사건 하나하나가 생기기 위해서는 몇십 년 또는 몇백 년 동안 그 모순이라는 것이 축적되다가 이제 터지면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네. 대표적인 게 뭐 대금업 같은 건데 성경 말씀에 대금업을 하지 말라 하는 가르침 때문에 인류가 몇천 년 동안 대금업을 하면서도 네. 대금업이 아니라고 우기다가 네. 어느 순간 에이 인정해 버리자 하고 이제 돌아서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사건은 단 한 번으로 일어났지만 그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실 1000년 동안 고름이 쌓였던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알고 1515년에 대금업법을 봐야지 전체가 이해가 된다. 네. 그럼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왕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법을 바꾸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네. 제 표현에는 그걸 이제 똥 누다 생각나는 대로 일한다고 그러는데 화장실에서 앉아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는 모든 제도에는 고민하고 갈등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말을 다 알아야 된다. 네. 그리고 사람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람까지 넣어서 1, 2, 3부로 이렇게 책을 썼는데 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예.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1, 2, 3 중요한 맥락 예. 몇 가지를 한 1시간 정도. 네. 그 1부가 이제 돈으로 네. 시작을 하는데 사실 예.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돈을 만지고 네. 오가도록 하면서도 네. 돈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걸 쓸 때는 돈에 대한 형이상학에 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까 썼는데 2008년에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예. 제가 생각했던 고민을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돈이란 무엇일까 하고 그래서 이게 참 우연이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일부에서는 돈을 이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돈의 정체, 가치, 이름, 부활, 힘, 한계 이렇게 의도했던 것처럼 6개를 나눴는데 저게 사실 다 역사적으로는 하나로 쭉 흘러가거든요. 네. 예. 그래서 6개 챕터 중에서 돈의 정체는 물질로서의 돈. 네. 그리고 그 이후에 5개 챕터는 물질을 넘어선 형이상학, 메타피직스로서의 돈, 이제 그런 거를 다뤘습니다. 돈의 정체는 뭡니까, 그러면? 예. 돈의 정체는. 그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요새 결혼식 축의금이나 조의금 어떻게 보내세요? 요즘에 참 이 카톡으로도 많이들 보내더라고요. 글쎄요. 거기에도 또 이제 봉투 기능도 있고 막. 그렇죠. 네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인류학자, 경제학자가 아닌 인류학자들은 이게 돈이 무엇이냐, 돈의 정체가 무엇이냐, 네. 라는 것을 고민했을 때, 이것은 집단 사회 구성원의 네. 집단 기억이다. 집단 기억. 예. 집단 기억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예. 바로 그런 주제로 얼마 전까지 미 연준 어느 지역이었던가 미네아폴리스 총재를 지냈던 나라야나 코찰라커타의 박사 논문이 네. Money is Memory거든요. 돈은 기억이다. USB에 들어가는 파일처럼 네. 그 조직원들의 그 기억을 담고 있는 거다. 내가 우리 사회가 굴러가기 위해서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8시간씩 노동을 해서 이만큼을 벌었는데 자식 학교 보내고 집세 내고 뭐 집값 렌트하고 네. 뭐 이럴 때 쓰고 남는 게 얼마 있잖아요. 네. 요 남는 거를 내 자식한테도 물려주고 그럴 용도로 네. 집단 구성원들끼리 나 이 정도로 사회에 기여했으니 너희들은 기억해야 돼 하고 만든 것이 돈이다 라는 게 나라야나 코찰라커타의 Money is Memory라는 논문에 그걸 수학으로 증명해 놓은 거예요. 네. 예. 논문인데 인류학자도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집단 기억이다. 그래서 이게 경제 행위랑은 사실 관계가 없다는 게 인류학자들의
결론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은 우리가 지금 카톡으로도 조의금, 그 다음에 경조사, 뭐 추구이금 보내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보냈다는 뺨 맞고요. 아직도 저렇게 예. 봉투로 보낸다고. 우리랑 봉투로 보내는 것부터가 달라요. 여기 보시면은요, 그 추구이금, 조의금 봉투 오른쪽 위에 무슨 넥타이 뭐 접어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저게 그 종이 접기의 원조인데 이게 저게 이름이 노시라고 하는데. 저 지금 일본 예, 일본입니다. 거죠, 일본 예. 거. 예. 꼭 추구이금 봉투나 조의금 봉투에 노시라는 이 종이로 뭘 접어가지고 예. 학이나 뭐나 이런 걸 붙여야 됩니다. 저거에. 그 다음에 미즈히키라고 해가지고 이 끈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매듭으로 묶어야 돼요. 매듭까지 해야 돼요? 예. 네. 그걸 한지에다가 이제 돈을 곱게 싸가지고 장식을 2가지를 붙인 다음에 네. 저걸 주면 또 뺨 맞습니다. 저걸 힘들게 사네요. 옛날에는 그렇죠. 예. 옛날에는 비단 보자기, 요새는 이렇게 이제 특별히 제작된 또 한번 가죽 거기다 넣어가지고 요렇게 해서 줘야지 저게 예의를 갖춘 추구금 전달 방법이고요. 저걸 받으면 땡큐 베리 마치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저 적당한 시기에 저 안에 100만 원이 들었으면 50만 원, 네. 10만 원이 들었으면 5만 원을 다시 돌려줍니다. 한가에시 해가지고 너랑 나랑 이 중요했던 순간을 같이 기억한다. 공유한다. 메모리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돈은 컨텐츠인데 네. 컨텐츠보다는 이 형식을 중요시하고 그 형식은 우리가 그 순간을 같이 기억한다 하는 여기서 돈이 나와서 돈은 기억하고 관계가 있다. 집단 구성원들끼리의 공통 집단 기억이다. 네. 이런 컨셉을 갖고 있고요. 어차피 절반만 주면 되는 건데. 예. 더블로 주고. 예. 예. 그 절반을 다시 이제 받고 또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뭐 온갖 포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돈은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다. 예. 이 마음을 내가 이렇게 싸고 써서 주는데 네. 그 마음 잘 받았어. 예. 우리 반씩 나눠자. 이 컨셉이거든요.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인류학자들이 쓴 다른 책에도 보면 저 멜라네시아라는 지역의 그 네. 태평양에 가면 여러 섬들이 있잖아요. 네. 이 섬들이 그 서로 농사 처리되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서로를 방문을 하면서 품앗이 노동도 같이 공급하고 필요한 거 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섬과 섬 사이를. 예. 근데 웃긴 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때는 네. 술라바라는 화폐를 지급하고요. 예. 반시계 방향으로 돌 때는 음왈리라는 화폐를 지급을 해요. 그것도 예. 종류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 때는 조개 목걸이를 주고 네. 반시계 방향으로 갈 때는 자개 팔찌를 주고 네. 저게 뭐냐 도대체. 서양 사람들이 봐가지고 이거 뭐지? 그랬더니 이건 이 사회에서의 화폐라고 하는 것은 네. 금액이 적혀 있지 않고 그냥 집단 기억이로구나. 내가 봄에 와서 니네 동네에 와서 네. 열흘 동안 논 갈다 갔어. 고마워 하고 이렇게 주고 또 이게 거의 품앗이의 징표니까 이게 화폐의 시작인데 네네네. 이 사회는 사유재산이 없어요. 사유재산이 없는 사회에서 돈이란 무엇이냐? 집단 기억이다. 돈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데서 출발을 한 것 같다. 네. 이게 인류학자들의 결론이거든요. 돈은 이것부터 생각을 해보자. 돈이란 우리한테 무엇이냐? 네. 집단 기억이다. 여기다가 어느 순간 사람들이 금액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돈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고조선 때 최초의 법률이라고 하는 8조 금법이라는 걸 보면 네. 사형한 사람은 8만을 갚는다라고 돼 있어요. 사용한 사람? 사람을 죽인 사람은 네. 그러니까 함무라이 법전처럼 네네. 사람을 죽이면 너도 죽는다 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아니고 네. 8만을 갚는다고 그러면 8만이 뭐야? 8만 달러라는 얘기야? 8만 전이라는 얘기야? 뭐야? 네. 화폐 단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8만에 해당하는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과의 뜻으로 노동을 그 집안에다가 바치면서
그 사죄를 하고 살아가라 하는 네.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네. 그때도 보면 이 8만이라는 숫자만 있지 단위도 없거든요. 그래서 화폐는 사유재산이 있기도 전에 존재했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물물교환이라는 경제 행위를 할 때 편의를 위해서 네. 시장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과연 화폐일까? 그거는 지극히 물질주의자들이고 시장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가설이지 화폐는 그 전에 부족국가 시대일 때부터 있었던 것이다. 인간의 기억행위다라는 게 지금까지 인류학자와 경제학자들이 내린 결론이거든요. 그게 지금에 와서는 이제 블록체인으로 원장을 서로 보관하는 약간 그런 기억으로 발전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이제 그게 이제 구석기 시대 때부터 이제 선사 시대부터인가 뭐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화폐의 시작이 동양하고 서양하고 완전히 달라요. 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동쪽으로 쳐들어가서 지금의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에 갔더니 상인들이 일렉트럼이라는 걸 갖고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일렉트럼이 지금 이게 사진이 이렇게 나왔지만 크기가 얼마나냐면요. 예. 새끼 손톱 반만 합니다. 아, 엄청 작은 거예요? 예, 엄청 작은 거에 보니까 정교하게 뭐 여신 얼굴도 집어넣고 중요한 건 그 뒷면에 네모 사각형이 4개잖아요. 네. 요게 액면 가치인 거예요. 조금 가벼우면 네모가 하나가 있고 좀 두꺼운 2개, 3개, 4개인데 보니까 네. 정확하게 이 네모 모양에 비례해서 무게가 달리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4원이죠. 네. 네모가 4개 있으니까. 네. 요거는 2개짜리보다는 정확하게 2배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거 신기하네 하고 갖고 와서 네. 그리스에 보급한 것이 서양의 돈인데 네. 비슷한 무렵 또는 그보다 좀 전에 중국의 명도전을 보면 네. 무성의하기가 짝이 없어요. 이건 만들다만 한 것처럼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여기 단위도 안 써 있고 밝을 명자만 써 있어가지고 명도전이거든요. 저게 철기 시대? 예. 철기 시대인데 예. 이걸 돈으로 썼다는 게 뭐냐? 네. 이거는 저 멜라네시아에서 그 우슬라하고 슬라바하고 우무알리처럼 네. 이거는 화폐라기보다는 하나의 기념품 아닌가? 저기 뭐 칼처럼 생겨서 명도전은 아니고. 아니 칼처럼 생겼는데. 네. 밝을 명자가 써 있어서 명도전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명도전이라기보다는 명도품에 가까운 것 같아요. 기념품. 명도품에 가까운 게 아닌가 해서. 저것도 칼처럼 큰 게 아니라 작은 거잖아요. 예. 저게 크기가요. 뭐 많은 것부터 요만한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게 종류에. 예. 근데 크기도 중요하지 않고 단위도 중요하지 않으면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이 무게에 정비례한다든지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돈이라고 알고 쓰면 되는 거지. 내가 너한테 물건을 살 때 받았을 때 이걸 줬다는 게 중요하지. 굳이 그거 무게로 재고 그러려고 하지 마. 얼마가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해? 이제 이런 생각이니까 동양하고 서양하고는 돈에 대한 철학이 굉장히 달랐던 거죠. 그러면 그 2개를 포괄하는 거를 과연 같이 돈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 1부에서 제가 내렸던 결론은 돈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동서양이 생각이 같지 않았다. 좀 달랐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돈은 뭔가 물질을 다른 물건하고 사고 팔고 하려면 가치가 안정돼야 되고 품질이 일정해야 되고 무게에 비례해야 되고 이래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왕이 이거 10전이라고 그러면 10전인 거고 흥선대원군이 당백이라고 그러면 당백전이 되는 거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화폐의 기원설에는 국가 기원설이 있고 시장 기원설이 있는데 50대 50 팽팽하게 역사를 이어내려온 그 대하 드라마처럼 2개의 조류가 계속 내려오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이 그 뭐 왜 돈을 정부가 하고 국가가 만들고 중앙은행에 만들어야 돼. 우리가 좋아서 쓰면 그만이지. 자연 발생설로. 예, 자연 발생이고 국가 기원설은 이게 한쪽이 진화론이라고 하면 한쪽은 창조론인 거죠. 네, 네. 이거는 군주 또는 부족 사회에서 부족장에 이건 돈이야. 우리 앞으로 이런 거 쓰고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래서 동양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때 조폐공사에 해당하는 게 우리나라에 몇 개 있었을 것 같아요. 그 흥선대원궁도 뭐 하나 만들라고 해서 예. 조폐공사 같은 걸 만들었지 않았나요? 전환국이라는 거를 예, 예. 고종 때 만들기는 했는데. 아, 고종 때? 예.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만드는 시설이 도마다 한 두세 개씩 있어가지고 예. 20군데가 넘었거든요. 도마다 하나씩 있었다고요? 예. 조폐공사가? 예. 어디서 만들었냐 하면 예. 군부대에서 만들었어요. 지금을 따지면. 왜냐하면 노동력이 필요하고 예. 구리, 금속이 필요하고 불을 떼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군부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군부대 옆에서 그 동네 사람들, 그 노비나 이런 사람들을 데려가지고 돈을 만들었는데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병영에 불러가지고 돈을 만들다고 그러면 네.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왕들이 돈 만드는 걸 무서워했어요. 쿠데타가 일어난다라는 거는 그 지역 유지들한테 네. 노동력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군부대에 사람을 불러가지고 뭘 한다고 그러면 네. 이게 반역의 조짐으로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왕들은 엽전 만드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무서워했고. 거기에서 또 권력이 또 나올까 봐. 예. 그래서 전황이라는 게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 화폐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게 네. 돈을 자꾸 뭐 옛날에 조상 때 만들어 놨던 거 갖고 쓰면 안 돼. 뭐 자꾸 만들려고 그래. 야, 그 만들지 마 하고 이제 왕이 말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만드는 시절은요. 왕권이 굉장히 강했던 왕들입니다. 태조, 태종, 세종, 인조, 세조, 네. 뭐 영조 이런 사람들이고요. 네. 다른 왕들은 간이 작은 사람들은 돈을 안 만들었어요. 그냥 있는 거 갖고 쓰지.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 하고 이제 이렇게 뜯어 말렸거든요. 네.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조폐 시설이 우리나라에 20개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20개가 만드는 게 제조 기법도 다르고 크기도 조금씩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고 구리 함량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서양 같으면 난리가 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왕이 일전이라 그러면 일전이지 뭘 그걸 뭐 경상도 일전하고 함경도 일전이 뭐 무게가 꼭 똑같아야 돼. 거기에 구리가 덜 들었고 더 들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왕이 일전이라 그러면 일전인 거지 뭘 이렇게 따지고 덤벼들어 하니까 시장 기원설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사기인데 예. 이 동양 조선 사회에서 보면 뭐 별걸 갖고 다 따지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생각이 공존을 했었고 지금도 그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비트코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상화폐는 민간이 만들 수 있다 생각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똑같은 가상화폐를 국가들끼리의 협약에 의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게 SDR이죠. 네. IMF SDR. 인출권 같은 거. 예. 실물이 없어요. 그렇죠? 네. 단위로만 존재하죠.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이 얘기만 갖고도 사실 제가 한국은행 한 30년 다니면서 쭉 자료를 모아서 네. 표를 압축한 건데 이거 제가 저작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하나하나가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개의 화폐관. 예. 네. 어느 시대에서나 이게 두 대립되는 견해가 있었거든요. 네. 제일 재밌는 게 이제 독일 같은 경우인데 히틀러도 화폐 사상가였거든요. 히틀러가요? 예. 예. 야, 우리 독일의 경제권을 5%도 안 되는 유태인이 잡고 있는 이유가 금을 돈으로 쓰기 때문이야. 금이 뭐 이렇게 중요해. 바이마르 공화국 때 인플레이션이 심했던 것은 네. 국가 권력이 약해서 사람들이 그걸 믿느니 금을 찾았기 때문이고 네. 그 덕분에 유태인이 경제권을 장악했는데 센 정부가 출범을 해서 강한 정부 권력을 갖고 돈을 찍어내면 물가는 금방 안정된다. 그 순간 유태인은 우리가 내쫓을 수가 있고 우리 독일 위대한 게르만인의 손만으로
독일 경제를 부흥할 수 있다 해서 히틀러가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쿠데타도 하고 자기가 집권한 다음에 그렇게 했거든요. 히틀러도 국가기원설이라는 화폐를 그렇겠네요. 믿었던 사람이고, 이성계도 그렇고, 이성계도 위화도 회군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고려가 이렇게 힘이 없는 게 너무 옛날 관습을 따져서 그렇다. 옛날에 몽고가 침입할 때 보니까 꼭 그 금속으로 돈을 만들 필요가 없는데 지금부터 중국처럼 옛날 원나라처럼 종이돈을 쓰자. 지폐. 김 장군 생각은 어때요? 이성계 장군 생각이 참 오르십니다. 김 장군도 동의하세요? 당연히 동의한다 그랬겠죠. 종이돈에다가 써가지고 그럼 이걸 가져가시고 김 장군이 갖고 있는 노예 200명하고 사병 1000명하고 바꾸십시다. 아이고 당했구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병력들을 다 모아서 그 힘으로 조선을 일으킨 거죠. 그게 중앙의 힘이고. 그렇죠. 그게 왕권의 힘이고. 그래서 이성계가 그 얘기를 할 때 확권 재상론, 돈을 찍는 힘은 높은데 한 놈이 갖는 거다.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마. 이랬던 것이고, 이성계는 그래서 히틀러하고 사실 생각이 같았던 거죠. 사실 나라를 새로 세우고 뭔가를 이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시도는 좀 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래 왔고. 근데 이제 그게 왕권이 확실히 이제 유지가 되면서 그 경제를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느냐, 그게 망가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왕권도 이제 해망을 했던 적들이 있었던 거고. 아니 근데 살짝 좀 궁금한 게 사실 서양에서도 그 왕권이 강했던 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국가기원설에 가까운 왕이 이제 주도하는 그런 화폐를 좀 찍었던 때도 있었을 거고 굳이 서양은 이랬고 동양은 이랬다라고 좀 달리 볼 수만은 없지 않을까. 그 싶어서. 서양에도 왕권이 강한 사람들은 왕권이 강하면은 찍긴 찍었는데 이성계처럼 자기 멋대로 찍지는 않고 치팅을 했어요. 치팅을 했다고요? 금이 5g이 들어가야 되는데 1g만 넣고 구리를 뭐 섞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멍청한 국민들이 뭐 알겠어 이렇게 돈을 쓰면 되지 하고 이게 똑같은 돈이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우긴 거죠. 이제 저기 서양 동양하고는 좀 달랐죠. 동양은 돈을 그렇게 무성의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내가 일전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그 화폐를 위조를 하면 그 벌이 좀 적었어요. 그건 뭐 민간인들끼리 금 함량 10g이 들어가야 될 걸 9g을 넣었으면 그거는 이제 사기범이잖아요. 잡범으로 취급했는데 동양에서는 내가 일전이라고 선언한 걸 네가 몰래 위조를 해서 돈을 만들어? 그건 왕명에 도전하는 거라서 3족을 멸했어요. 그러니까 대충 돈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감히 위조 화폐를 못 만든 거죠. 이건 왕명이니까. 왕명을 그래서 위조 화폐 만들다가 걸리면 그건 3족이 멸하는 거고 그 서양에서는 그냥 단순 잡범, 사기범 정도. 금 10g에서 1g 뺀 걸 갖고 되게 뭐라고 그러네 이제 그 정도로 생각을 했고 동서양의 이제 형량이 달랐던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돈의 기원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나온 다음에 서양과 동양이 이제 다른 길을 갔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서양은 기독교 문명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그 대부업, 너의 형제들을 도울 때는 이자를 받지 마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거는 천하의 몹쓸 짓, 거의 신성모독하고 같이 취급이 돼가지고 보시는 이 화면에 이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그 기독교 사회의 지옥관입니다. 지옥? 지옥. 사후 세계에 7개 유행의 지옥이 있는데 음란한 행위로 해서 부정한 배우자 이외에 바람을 피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있고 식탐을 한 사람들은 손발이 묶여있는 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그 오른쪽에서 두 번째 그림. 그 다음에 서로 싸우고 비방하고 했던 사람은 상대방을 칼로 찔거나 지 팔뚝을 지가 물어뜯는 이런 형벌을 받고 다 받고 하는데 가장 나락에 가까운 지옥 대왕이 있는 쪽에 가까운 게 왼쪽 위에서 세 번째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만히 보시면 악마가 사람의 입을 열고 입에다가 동전을 쑤셔 넣어요. 배가 터질 때까지. 예. 무섭네요, 이거. 예. 이게 대부업을 한 사람이 가게 될 지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그러니까 대부업을 한다는 거. 지금의 이제 금융기관 다니는 사람들이 가야 될 지옥은 이런 곳이다. 거기서는 사람을 죽인 놈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대부업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종류입니다. 유태인들. 성경에 그 얘기가 있거든요. 네. 내 친구나 가족은 이자를 받지 말고 돈을 빌려주고 네. 외국 사람한테는 해도 된다. 이방인한테. 아, 이방인에게. 근데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잖아요. 네네. 남의 나라 가서 그 나라의 주류계층한테는 대부업을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유태인들이 할 일이 없으면 대부업을 했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한테는 그 천시받는 사람이 됐었고 어디 가도 이방인인데 예. 예, 그러니까 대부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예. 또 천시는 받으면서도 또 돈을 빌려주니까 예. 사람들이 살면서 또 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부업자한테 돈을 빌리면서도 그 사람들을 천시한 거죠. 예. 여기 이제 그 당시의 그림인데 보면 대부업자가 돈 들어온 거 원금하고 이자하고 다 계산하고 있는데 옆에 부인이 근심에 찬 표정으로 우리 남편하고 내가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갈까봐 옆에 성모 마리아가 그려져 있는 성경책을 열심히 보고 만지작거리면서 우리 남편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돈을 세면서. 예.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대부업을 금지했던 그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네. 이게 사실은 풍자화예요. 요 두 사람이 앉아있는 테이블 앞에 동그란 거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뭐 창밖이 보이는 것 같은데. 예, 창밖이 보이는데 네. 거기 거울에 보면은 이 두 사람 맞은편에 누가 앉아 있었다는 사람이잖아요. 네. 누가 앉아 있는 걸 가만히 보면 빨간 모자를 쓴 추기경이에요. 제가 신기한 거 알려드릴까요? 예. 그 화면을 이렇게 스마트폰처럼 확대하시면은 그 부분이 확대가 될 겁니다. 네네.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네. 요 부분, 이 부분에 빨간 모자를 쓴 추기경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좀 무서운데요? 예. 그러니까 대부업을 교회에서는 그렇게 저주하지만 추기경, 당신도 주말에 들어온 헌금 갖고 월요일이 되면 대부업자 찾아가서 돈 맡기고 이자 받잖아. 그게 감시하러 온 게 아니라 돈 맡기러 온 거다. 예. 그래서 너도 추기경 당신도 위선자야 하는 이 그림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 신기하네요. 이게 그런 게 담겨져 있는데 어쨌거나 중세는 대부업이 금지가 돼 있어서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다가 계기를 맞이합니다. 그 계기가 이제 흑사병이라든지 이런 거로 이제 역사적 사건을 통해 가지고 대부업이 이제 인류 역사에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3가지 정도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신성 로마 제국의 출현입니다. 이게 로마 제국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유럽이 프랑크 왕국, 반달 왕국, 동고트, 서고트 이렇게 여러 개의 나라를 쪼개지는데 그 안에서도 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죽고 죽이고 하는 권력 다툼이 있다가 그 쿠데타를 집권한 왕이 자기의 정통성을 인정받으려니 바티칸으로 가서 교황한테 자기가 황제라고 인정을 받고 싶고 그때 당시에 바티칸도 고민이 있었어요. 동로마 제국하고 서로마 제국이 갈려지면서 바티칸하고 콘스탄티노플하고 누가 더 높은 교황이냐 갖고 경쟁이 있었을 때 바티칸이 그 군사력을 가진 왕한테 자기는 또 그 세속적인 권력으로 자기 교황의 힘을 지키고 싶었었던 그 욕구가 충족이 돼가지고 이게 단순한 직위식 같지만 교황하고 프랑코 왕국의 황제하고 같이 서로 필요한 것을 맞바꾸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현한 것이 신성 로마 제국인데 볼테르가 말한 것처럼 신성 로마 제국은 신성하지도 않았고 로마랑도 관계가 없었고 제국도 아니었어요. 이름만 신성 로마 제국이지. 지네들끼리 짝짝꿍해서 다 유럽을 쌈싸먹었다 하는 그런 비난인데 신성 로마 제국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왕이 더 세냐 교황이 더 세냐를 놓고 계속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아비뇽의 유순이 뭐 카노사의 구력이니 뭐 이런 게 일어나고 이 뭐 서로가 서로를 뭐 공격하기도 하고 이제 교황이 좀 점점 이제 세속화되는 그런 와중에 그 사이를 파고 들어간 게 금융업자들입니다. 어떤 때는 교황 편에 섰다가 어떤 때는 왕권 편에 서-가지고 두 사람을 쫙 벌려놓고 상인 계급하고 금융업자들이 신분 상승을 해가지고 자꾸 그 사회에 저주받았던 대부업자들이 사회 상층부로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에 금융을 지원하면서 돈을 빌려주면서 또 양쪽의 비리를 다 알거든. 뭐가 얼마나 부족하고 지금 뭐가 어떤지 그리고 교황이 얼마나 타락했고 왕이 뭐가 약한 건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정보력을 갖고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게 지금 구글이나 알리페이 같은 거 아닌가요? 누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빅브라더가 되죠. 빅브라더가 돼가고 있는데 역시 정보는 돈에서 나오네요. 그 시절에도. 메디치가 그걸 알고 사회 상층부가 돼서 나중에는 메디치가 교황을 3명을 배출하거든요. 그리고 군주랑 결혼을 시켜가지고 다 왕족이 돼버리거든요. 뭐 자기 자식들 다 교양시키고 막 교황을 3명이나 만들고 이제 막 그러는데 메디치 가문에서. 그래서 신성 로마 왕권과 그 교황권과 왕권, 그 교권과 저기 왕권의 결탁에 의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치고받고 한 게 역사의 중요한 사건이고 두 번째는 이제 종교의 이름으로 이슬람을 치러 가서 이제 템플 기사단이라는 게 생겨서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템플 기사단은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 신성한 하얀 조끼를 그 망토를 쓰고 하얀 방패의 앞에는 빨간 십자가를 그린 이런 용맹한 군사들을 우리가 템플 기사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완전한 착각이고요. 템플 기사단들은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러시안 캐시 같은 대부업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멋있게 이제 신화를 그려놓은 건데. 어떻게 된 거 하니 십자군이 이제 쳐들어갔어요. 저기 터키를 지나서 저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7세기에 이슬람한테 뺏겼던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을 하니까 유럽 사람들이 요새 말로 따지면 이제 성지 순례 여행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면 민간인들을 죽기 전에 한번 예루살렘 가겠다고 사람들이 가면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도 하고 길 안내도 하게 해야 되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려면 현지 가이드들이 필요했잖아요. 그 가이드들이 템플 기사단이었어요. 그러니까 템플 기사단은 생각보다 칼 들고 싸운 적이 별로 없어요. 현장 저기 안내 가이드들하고 그 유럽에서 손님들이 오면 이 동네 가서는 이 돈 써야 되고 저 동네 가서는 저 돈 쓰고 해야 되잖아요. 환전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템플 기사단은 사실은 전장이나 이 뭐 종교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경호보다는 대부업에 가까웠던. 그래서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신박한데요? 이거 뭐야 이거 왕이 보기에 왕도 처음에는 템플 기사단이 그러려니 했더니 이 사람들이 점점 돈을 벌어가지고 왕한테 돈을 빌려준 다음에 돈 빌려준 사람처럼 뭐 맨날 와가지고 저기 일수 이자 받으러 가려고 그러니까 왕이 쪽팔려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고 해서 템플 기사단을 다 엎어버립니다. 다 잡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템플 기사단이라는 종교를 앞세운 대부업자 일당들이 그러면서 또 새를 키운 거고요. 그걸로 이제 이건 사라져요.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종교 이름으로, 그러니까 종교대단에서 돈놀이 한 건데 이건 사라지고 메디치 하나만 살아남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금융업자가 되는 거죠. 메디치가 가만히 볼 때인데, 교황님, 제가 하는 건 이건 돈놀이가 아니고요. 가만히 보세요.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출발한 배가 항구와 항구를 다니면서 저기 위에 런던을 지나서 스웨덴까지 갔다 오는데 6개월이 걸립니다. 왕복하는데 1년이 걸립니다. 이걸 갖고 배 타는 사람이 1년 있다 돌아올 때까지 그 먹을 식량하고 뭐 이게 필요한 물건들을 판 사람들은 1년 동안 돈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내에는 그 무역하기 위해서 떠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는 이건 대부업이 아니고 무역 촉진 활동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말도 말이 맞네.
그래서 1년 이내의 대부는 네. 이거는 대부가 아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은행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신이. 뭐 어음 같은. 은행업을 보면 예. 은행업은 상업금융 업무와 네. 장기금융 업무로 나눈다. 네. 1년을. 네. 은행은 기본적으로 상업금융 업무를 한다. 네. 장기금융 업무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16세기의 교황이 메디치한테 말했던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1년을 지금도 1년 이하는 머니마켓이라고 부르고 네. 1년보다 긴 거를 캐피탈 마켓이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네. 머니가 그거거든요. 단기. 그 단기는 흑해에서부터 저 위에 베링해를 지나서 저기 발틱해까지 갔다 오는 시간이 1년이거든요. 그래서 대부업자인 메디치가 교황한테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네. 오케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대부업의 굴레를 벗어내고 1년 이내에 무역 어음을 사고 파는 거는 대부업이 아니다. 거의 이제 해상 무역이 발전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등한시됐던 불법으로 여겨졌던 대부업이 제도권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나요? 그게 제도권이 된 거죠. 합법의 세계로 들어온 거죠. 네. 그게 이제 뭐랑 관계가 있냐면 흑사병하고도 또 관계가 있어요. 흑사병. 흑사병이 있기 전에는 태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반경 20km 내에서 결혼하고 살다 죽게 돼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았죠 옛날에. 근데 흑사병이 터지니까 뭐 병을 피해서 거리두기 때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고 그러니까 흩어지기도 하고 또는 그 흑사병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인구 감소가 돼가지고 과수원에서 지금 씨를 뿌리고 이제 농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옆에 동네에 사람이 이 동네에 와서 농사 지어주면 숙식 무료 제공.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쪽으로 끌어모은단 말이에요. 네. 집도 1년 동안 공짜로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대접을 받은 대로 옮겨가기 시작해가지고 인구 이동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도시가 형성이 되고 도시끼리 서로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세금 감면도 해주고 이렇게 되니까 중세의 그 땅을 관리하던 그 왕의 힘이 줄어드는 거죠. 사람의 유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상인들의 계급이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이고 그래서 흑사병이 또 이 르네상스와 금융업 발전하고도 연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값을 올려놓은 거죠, 흑사병이. 그래서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들은 억울한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몸값이 올라가서 녹아나는 이제 이런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걸 계기로 메디치가 그 상인들한테 돈을 사고 팔면서 이거는 대부업이 아닙니다 해가지고 수천 년 동안 금지 업종이었던 대부업이 비로소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됐다 하는 게 제1부의 끝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와 함께 돈을 다루는 사람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근데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은행가라는 놈들이 좋은 놈들이냐 나쁜 놈들이냐 그걸 두고 또 한 19세기 초까지 또 다툼이 있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 종교적으로 하지 못했던 걸 이제 제도권에서 이제 인정을 받고 은행업이라는 게 시작은 됐는데. 그게 이제 1부까지 얘기고 2부에 들어서는 제도권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은행이 서민의 편이냐 정부의 위정자의 편이냐 은행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냐 하는 형이상학적인 고민이 이제 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종교와 왕권 사이를 금융업자들이 파고들어서 스스로의 권력을 축적을 했는데 16세기 이후에는 종교 전쟁이 이제 또 역사에서 큰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신교와 구교가 서로 그냥 보기만 하면 잡아 죽여서 저렇게 지금 아프간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본보기 쪽으로 나무에다 시체를 걸어매고 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몇백 년을 두고 벌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왕도 그렇고 교황도 그렇고 전쟁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돈은 더 이상 메디치 집안처럼 패밀리 비즈니스로 놔둘 게 아닌 것 같다. 국가 사회를 유지하려면 소방서도 있어야 되고 경찰서도 있어야 되고 군부대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세금을 걷고 관리하고 또 뭐 멀리 보내기도 하는 이런 은행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국가 차원에서 은행을 설립하기 시작합니다. 네. 거의 공공기관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16세기 베니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베니스 은행은 메디치 은행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꼬부치고 누구한테 몰래 빌려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았다가 정부가 잠시 갖다 쓰고 그대로 갖다 놓는다. 네. 그리고 이 돈 갖고는 여기다 디포짓을 해놓은 상태에서 서로 상인들끼리 사고 팔 거 할 때 니들끼리 동전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 한 은행에 모여서 여기서 대차대조회에서 이 차액만 지금 우리가 카톡으로 송금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네, 네. 한 군데다가 넣어놓고 충전해놓고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네. 그게 1587년. 예, 그런 컨셉의 은행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 하면 패밀리 비즈니스가 아니고 이건 퍼블릭 뱅크다. 공공기관으로 출범을 했고 대부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지급결제. 예. 특히 1609년에 네덜란드 독립운동 80년 하는 동안에 세운 암스테르담 은행은 네덜란드가 워낙 무역이 발달한 데라서 유럽 전역에 쓰는 모든 동전이 다 모이잖아요. 네. 진짜도 있을 수가 있고 가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일단 돈은 상인들이 갖고 있는 돈은 다 나한테 갖고 와 해가지고 암스테르담 은행이 다 받은 다음에 거기서 지금 비트코인처럼 가상화폐를 발행합니다. 뱅크 플로린이라는 걸 발행을 그래요? 해서 예. 런던에서 갖고 온 파운드는 이거는 2플로린이라고 계산하고 프랑스에서 갖고 온 프랑은 그건 1.5 플로린으로 계산해주고 독일에서 갖고 온 뭐 쉴링은 얼마로 계산해주고 해서 이 전 유럽에서 돌아다니는 돈들의 공식 환율을 여기서 정해버렸어요. 일종의 교환권이네요. 그렇죠. 예. 교환권. 예.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네. 나는 파운드를 200파운드를 맡기고 400플로린을 받았다. 네. 그리고 우리 플로린으로 계산하자. 헷갈리니까. 네. 이렇게 해서 가상의 화폐 단위를 이때 이미 나왔어요. 그때 1609년에. 예. 그리고 한 80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스웨덴에서 그러지 말고 동전 자체를 만들 필요가 없다. 있는 동전은 다 한 군데다 모아서 녹여버리고 네. 종이돈을 만들자. 옛날 징기스칸이 이 동네 쳐들어왔을 때 보니까 걔네들 종이돈 쓰더라. 그게 더 편리하겠다고 해서 스웨덴이 세계 최초의 발권은행, 돈을 찍는 은행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대출이 금융업의 본질이 아니고 지급결제 내지는 발권이라는 쪽으로 포인트가 옮겨가요. 그리고 발권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국가 권력이 승인을 해줘야지 생기는 거 아니니까 네. 은행이 거의 준 행정기관 같이 돼버립니다. 네. 그러면 이 행정기관이 이건 뭐 선거로 선출된 것도 아니고 왕족도 아닌데 얘네들은 뭐야 도대체 은행들은. 이건 서민 편이야. 지가 무슨 왕이야. 무슨 군주야. 뭐야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은행을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오히려 뭐 이자를 받아가는 그런 대부업을 하던 그런 은행이 아니라 공공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더 그런 의심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예. 그러니까 대부업자들한테 돈을 빌렸을 때는 쩔쩔매긴 했지만 속으로는 경멸했잖아요. 저 자식들 대부업자 죽으면 지옥이 나갈 거야 하고 이제 그랬는데 공공기관 성격으로 나와가지고 지가 완장 다르고 큰 소리를 치니까 쟤는 뭐야 도대체? 이거 공무원도 아니고 뭐지? 하고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서민들하고 이제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특히 프랑스에서 그 사단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세계적으로 역사에 남는 투기적인 현상이 있잖아요. 네덜란드의 튤립 투리가 있고 영국의 뭐 남해 버블이 있고 그랬는데 남해 버블과 같은 해에 프랑스에 있었던 1720년 미시시피 버블은 한 금융가가 프랑스 온 국민을 완전히 뒤통수로 한 사람이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거거든요. 프랑스가 북아메리카에 식민지를 개발한 게 있어요. 네. 영국은 땅이 부족했기 때문에 농토를 가지려고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식민지를 개발해 가고요. 프랑스는 인디안들로부터 밍크 같은 거를 모피를 수입하려고 추운 북쪽 캐나다부터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 식민지 개발 전략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미국 지도 가운데 있는데 여기를 프랑스가 갖고 있었는데 요 땅을 당시에는 여기서는 아무것도 농작물도 생산이 안 되고 뭐 버리는 땅이었어요. 네. 근데 여기 놀려두면 뭐 하냐? 여기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토지를 담보로 해서 돈을 발행을 하자. 그러니까 토지본위 제도죠. 토지본위 제도를 북아메리카 이 돈 갖고 있으면 이게 북아메리카의 땅 100평 갖고 있는 가치가 있다. 그러면 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까 이 화폐의 가치는 굉장히 안정적인 거다. 예. 이 돈을 뿌려가지고 프랑스 경제가 잘 돌아가면 프랑스 경제가 좋아지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면 그걸로 다시 이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사게 만들면 북아메리카 대륙도 개발이 되고 개발과 본토의 경제 발전이 함께 일어난다는 사기를 쳐가지고 온 국민이 다 그 종이돈을 사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금 본위제가 아니라 땅 본위제. 예, 토지 본위제도. 그 땅이 미국의 예. 거의 핵심 한 가운데 종단을 쭉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맞는 게 이제 미시시피 회사 그래서 이런 거죠. 미시시피 회사가 그걸 발행하니까 온 국민이 그걸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근데 그런 땅이 있기는 있는 거야. 너 가봤냐? 확인은 안 되고. 지금 달나라에 간 사람은 인류 중에 한 100명도 안 되잖아요. 네네네. 가보지도 않은 땅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왜 사고 있지? 하고 의심이 드니까 어느 날 미시시피 회사로 몰려가가지고 나 종이돈 줄 테니까 다시 금 내놔.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사이에 파산을 합니다. 아, 이게 지금 그 회사 앞에 사람들이 돈 달라고 몰려간 그 화면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경제가 하룻밤에 그냥 무너지는데요.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프랑스가 아주 궁핍한 상황에 빠져가지고 나폴레옹이 이 보시는 이 가운데 땅을요. 미국에다 팝니다. 아, 실제 프랑스 땅이었기는 한 거였어요? 예. 지금 뉴올리언스. 네. 원래 뉴올리앙 프랑스 이름이잖아요. 네. 우리가 미치간이라고 안 하고 미시간이라고 읽지 않습니까? 치카고라고 안 읽고 시카고라고 읽는 게 프랑스식 발음이거든요. 이게 다 여기가 프랑스 땅이었었는데 프랑스가 이 미시시피 버블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돈이 궁핍해지니까 나폴레옹이 그 땅을 미국에다 팔아서 만약에 은행가의 사기가 없었으면 지금 이 땅은 프랑스 땅입니다. 땅이겠죠. 예. 그러니까 뭐 금 본위제처럼 그 화폐의 근간이 되는 땅, 이 자산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버블이었고 거기서 인출 사태가 그렇죠. 뱅크런이 일어나면서부터 돈은 빼줘야 되는데 그 돈은 없고 그러면서 이제 버블이 깨졌다라는 거죠. 그 버블의 피해는 이 어마어마한 영토의 상실하고 관계가 되니 프랑스 사람들이 은행가들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프랑스는 그러니까 땅도 뭐 거의 뭐 저가에 팔았을 거고 그러면.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은행을 은행이라고 안 불러요. 소시에테 제네랄, 소사이어티라고 부르고. 그 이제 은행 이름인데. 소사이어티. 방크라는 이름을 잘 안 붙여요. 그 재수가 없어가지고. 크레디 리오네, 크레딧, 신용금고, 크레디라는 말을 쓰든지 소시에테 제네랄이라고 쓴다든지 협회, 계산서, 뭐 꼼대 뭐 이렇게 뭐 계산소, 뭐 그다음에 뭐 조합 이런 말을 쓰지 뱅크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게 이 미시시피 버블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트라우마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은행이라는 조직을 합법화 시켜놓고 그걸 공공기관으로 만들어냈더니 이런 분탕질을 치더라 해서 국민들이 은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프랑스의 민화, 돈의 악마라는 이런 민화인데 우리나라 민화에 호랑이하고 담배 피는 호랑이하고 까치가 있듯이 프랑스 민화에는 이 하늘에서 이 금화를 뿌리는 악마가 있고 그 뒤에서 그 악마를 조종하는 은행가가 있는 이런 위에 이게 우리로 치면 담배 피는 호랑이와 까치 그림이 있는 프랑스의 민화입니다. 이 정도로 프랑스가 은행가들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비슷한 일이 미국에서도 일어나가지고 앤드류 잭슨 제7대 대통령은 은행은 서민의 적이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당시에 있었던 중앙은행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앤드류 잭슨은 빚은 무조건 없어야 되고 은행도 없어져야 된다. 거의 성경 정신에 투철해서 이 대부업자
기업나 은행가들을 아주 싫어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앤드루 잭슨 취임 마지막 6개월이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국가 부채가 제로입니다. 없애버려서. 예. 그러니까 세금만 걷어들이면 이 사람은 네. 무조건 국채를 갚고 은행은 없애버리고 아주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 농업국가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이 강했던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그래도 인기가 되게 많아가지고요. 예? 연임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앤드루 잭슨. 예. 프랑스나 미국에서는 은행을 서민의 적으로 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자꾸 망하는 경우가 생기고 서민들이 싫어하니까 그때마다 그 금융기관의 파산은 연쇄적으로 부도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네. 가만히 보니까 피해가 너무 큰 거예요. 아, 이건 놔둬서는 안 되겠다. 네. 누군가 더 큰 은행이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면 국가적인 불행이다. 은행은 저주받거나 없어지거나 죽여놔야 될 존재가 아니고 네. 선량하게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19세기 말에 들어서야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때 나왔던 것이 최종 대부자라는 컨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종 대부자라는 말은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는 무슨 귀신 떡 깔라먹는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네. 뭐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합법화가 되고 은행을 합법화를 시켜놨더니 서민의 적으로 몰려서 대통령 또는 국민으로부터 멀어지는 존재가 됐고 그러다 보니 국가 경제가 너무 은행의 파산 때문에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부득불 최종 대부자 기능이라는 것이 생겨서 은행은 미우나 고우나 그냥 한 사회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조직인 것 같다는 것이 이제 그런 결론이 내려졌다는 게 제 책 2부의 끝입니다.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3부로 넘어가면 제가 그 5사람 괜찮으세요? 예. 5사람 정도를 네. 제가 소개했는데요. 네. 그 중에는 경제학자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은행가도 있고 좀 그런데 네. 이 다양한 직업에서 알 수 있듯이 은행 또는 금융은 은행가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네. 정치와도 관계가 돼 있고 학문하고도 관계가 돼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제가 5사람이 아주 흥미로운 사람들을 소개했는데 예. 뭐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이 프로의 구독자들께서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책으로 보시고 네. 우리 사회자님이 제일 관심 있는 사람이 어느 분이세요? 다 알만한 분들일 것 같기는 한데 예. 제가 젠킨슨이라는 분은 잘 모르고요. 예. 그리고 그 알마르 샤흐트 이 부분을 알마르 샤흐트 예. 추가하신 거잖아요. 이번에 개정 정보판을 통해서. 알마르 샤흐트가 재미있는 사람인데요. 네. 제가 이 사람 전기 여기 나와 있는데 왼쪽에 있는 두꺼운 전기를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전기를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랍니다. 내가 독일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네. 악마인 히틀러하고도 손을 잡았지만 네. 이건 다 독일의 발전을 위했던 것이고 예. 너희들은 나를 욕을 할 자격은 없어 하는 그런 심정으로 회고록을 썼는데 자기가 쓴 건가요? 예, 회고록 제목이 My First 76 Years입니다. 76세가 되던 해에 쓴 회고록인데 나의 첫 76년입니다. 독일이 살아있는 한 예. 너희들은 영원히 나를 기억할 거야. 나는 독일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영생 불사의 조직으로서 존재로서 나의 첫 76년을 회고를 해주마 하는 심정으로 씁니다. 이분이 약간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논란이 좀 많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장면은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네. 히틀러를 도왔다는 이유로 전범 재판소의 전범 수용소에 괴링이나 헤르만 괴링하고 같이 들어가 있을 때의 장면인데 일화에 따르면 이때 IQ 검사를 했더니 146인가 나와가지고 유럽에서 제일 높은 IQ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그러는데 4개 국어인가 5개 국어를 자유롭게 구사를 해서 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 배상금을 징벌적으로 매겨서 고를 빼먹자 독일을
네. 실제로 레몬 짤 때 뽀드득 소리가 나듯이 네. 독일 사람들 뼈에서 뽀드득 소리가 나올 때까지 쥐어짜자는 게 독일 그 당시에 전역 배상금을 받아내자고 했는데 이 사람이 메모지 한 장 갖고 가가지고 네. 네가 나한테 그렇게 받아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마 하고 영국 사람한테는 영어로, 프랑스 사람한테는 프랑스어로, 그리스 사람한테는 그리스어로 해가지고 예. 거의 1대 100 해가지고 그 회의장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배상금을 3분의 1로 줄여버립니다. 당연히 국민적 영웅이 됐겠죠. 독일 입장에서는. 예. 예. 히틀러가 집권을 해가지고도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 안 하면 자기 정권이 흔들리니까 우리를 따지면 경제부총리 겸 한국은행 총재를 맡겨요. 그러게 예. 국가은행이라고 했던가 뭐 예, 그 중앙은행 총재도 예. 했었고 예. 재무부 장관 격도 했었고 이 사람의 모든 머리에서 히틀러는 자기가 데리고 쓴다고 생각했는데 네. 거꾸로 이 사람은 자기가 히틀러를 갖고 논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죠. 아우토반 닦으시죠. 이 양반 예. 시절에. 예. 그래서 아우토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태인 내쫓고 거기다가 공장 지으시죠. 모든 사악한 아이디어가 또 이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데 거의 나치의 책사 역할도 했던 거네요. 근데 정작 나치가 모든 전쟁 준비를 끝마치고 폴란드를 침공하기 직전에 나는 히틀러랑 생각이 달라서 보태 먹겠어 하고 사퇴를 해버립니다. 왜요? 뭐 팽당한 거는 아니고. 예. 자기가 딱 싹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전범 재판을 할 때 다른 사람 다 사형받는데 이 사람은 무죄로 나와요. 질 것 같으니까 빠졌던 거예요? 모릅니다. 그래서 얄마르 샤흐트의 속 생각이 뭐냐. 그게 지금까지도 궁금증이래 가지고 그 독일 사람들한테는 참 평가하기 곤란한 인물인데 몇 번 이렇게 처세를 좀 이렇게 바꾼 적이 있더라고요. 아주 독일 사람들한테는 얄마르 샤흐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BIS도 이 사람 머리에서 나왔고 SDR도 이 사람 머리에서 나왔고 국제결제은행이나 이런 것도 오늘날 ABS도 이 사람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이런 것도요? 그 다음에 코로나 위기 이후에 지금 미국하고 한국은행이 같이 쓰고 있는 SPB를 만들어서 대출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100년 전에 그걸 생각해낸 거죠. 머리가 좋기가 뭐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제가 부제를 독일의 부국 강병을 위해서 히틀러라는 악마와 손을 잡은 수수께끼 은행가라고 했는데 야, 이 사람을 은행원이라고 하면 시키는 일만 잘하고 규정만 따지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런 사람도 있었다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 책의 마지막에서 여기 보면 나오겠지만 얄마르 샤흐트는 고도군시라서 군대도 안 갔던 사람인데 평생을 저렇게 제복을 연상케 하는 단정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군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군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히틀러와 항상 반발짝 뒤에서 걸어 다니면서 같이 다니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히틀러는 자기가 샤흐트를 데리고 쓴다고 생각했고 샤흐트는 자기가 내 앞에서 나보다 먼저 가서 길 닦아주는 놈 정도로 생각하고 서로 나보다 힘이 세서 나의 아이디어를 실현해주는 사람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샤흐트라는 인물을 제가 그 책에서 마지막으로 소개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나중에 뭐 미국 가서 뭐 잡혀가지고 또 뭐 전범 재판도 받고 뭐 이랬던 전범 재판을 5번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 무죄로 나와요. 워낙 머리가 좋고 이 구술력이 좋아가지고요. 오죽하면 1차 세계대전 승전국 전체를 상대로 한 배상금 협의에서 1대 100으로 싸워서 이겼겠어요. 대단히 그 입심도 좋고 논리가 치열하고 치밀하고 그래가지고 뭐 그랬던 사람입니다. 사실 요런 그 은행가들의 역사 하나하나만 듣기에는 뭐라 해야 될까요? 한 명당 거의 1시간씩은 들어도 그래서 저기 3프로TV에서 이제 시리즈로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 좀 욕심이 납니다. 욕심이 나면서 오늘은 거의 이제 맛보기 성격이었는데 조금 더 이제 나중에 우리 차현진 국장님, 차현진 작가님하고
스토리텔링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네.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나중에 숫자 없는 경제학이 언제쯤 나올 수 있다고요? 한 연말 중에는 내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책도 이제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네. 좀 먼지를 털어내고 예. 윤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예. 요 책도 다시 이제 개정 중보판을 준비하시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 걸로 예. 알고 있고 예. 원래 출판사랑 약속한 기간보다도 거의 한 달 이상 네.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꼼꼼하게 다시 손을 보셨다는 것 그리고 이 책을 저도 뭐 지금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만 예, 뭔가 되게 이제 머리가 단단해지는 튼실해지는 네. 예,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공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오늘 바쁘신데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꼭 한번 다시 모실 수 있게 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